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뭐다? 가계부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 요 전반적인 문제는요, 가계부채 문제예요. 가계부채를 잡아야 할 때 잡지 않고 세계적으로 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바젤3 조약도 굉장히 늦게 도입을 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2011년 혹은 2014년, 미국 같은 경우 도입했던 DSR도 우리나라는 2021년에나 도입을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 부동산에서 거품 뺄 때 우리나라는 그 시장에서 전세 자금 대출에 하는 유동성을 퍼부어서 부동산 시장을 버티도록 만들고, 가계부채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가계부채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죠.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에 자금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산이 다 부동산에 박혀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 뭐 이런 소비도 줄고 내수시장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수시장 무너지고 하니까 기업들 부채도 늘어나고, 가계가 안 좋고 기업이 안 좋으니까 정부 부채가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되죠. 이제는. 그 전에는 가계가 돈이 없는데 대출을 많이 내줘서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를 것을 상정하고 굉장히 허술하게 했던 문제들이 PF 문제였는데, 그것도 결국엔 분양 안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갭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갭투기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다. 분양권 투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부동산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요? 그 돈이 삼성전자로 흘러 들어가서 뭔가 더 나은 반도체 개발, 뭔가 더 수출이 잘 되는 홍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내가 10억짜리 집을 15억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더 좋아지냐? 아니죠. 감가상각만 내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잡고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안 하고 있었죠. 오히려 대출 풀고 있었죠, 작년에. 근데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이다. 경상성장률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겠다. 왜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 물론 이거는 나온 거 아닙니다. 예상치인데 전년 104.5% 대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계부채 조금 늘어나면 괜찮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더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이상하다고 그랬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가계부채 저렇게 늘어났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요게 진실이 나왔습니다. 뭐냐?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년에 10조 1천억 늘었고 올해 1월에도 지금 뭐 3.4조나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따라가 주고 있느냐? 저걸 4%나 내리려면 경제 성장률은 5%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1.몇%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요? 일본만도 못하다. 한국이 1.4%, 일본이 1.9% 나왔죠. 근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엔 경제 성장률은 GDP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은 어디서 나와요? 1인당 GDP를 합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인당 GDP를 1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멸 수순으로 가고 있다. 어느 정도 수순이냐? 얼마 전에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요거라고 그랬죠. 뭐예요? 타노스가 한 번 하면 반토막인데 우리나라는 반의 반토막이다. 요 이야기 했었고, 또 한 가지 뭐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수준은요, 과거에 유럽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수준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 돌던 때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죠. 이게 구조적 문제예요. 내가 갑자기 막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내가 버는 돈이 2배도 늘어나요. 근데 인구가 4분의 1이 되면은 GDP는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게 속임수였다. 그래서 보니까 말할 때마다 바뀌는 가계부채 비율 105%라고 하는 데도 있고 103%라고 하는 데도 있고 101%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뭐가 맞냐? 봤더니 작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인 IFRS 17이 도입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험 약관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든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는 늘어났는데 보험 약관 대출이 제외가 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측정을 할 때 빼고 있다는 소리죠. 가계부채에서 보험 약관 대출을 빼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 맞아요? 정부에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저걸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어가네?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가계부채 늘려놓고서 특례보금자 늘려놓고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 돌지 않는 돈을 부동산 시장에 처박아가지고 늘려놓고서 가계부채 줄었다고 GDP 대비로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실질적으로 GDP가 늘어난 것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물가 상승률만큼 GDP가 상승했어요? 그럼 부채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났을지 안 늘어났을지 모르는데 저걸 빼놓고 계산해놓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젠가 탑 같다고 그랬어요. 자, 젠가도 이렇게 쌓으면은 많이 안 올라가지만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쌓으면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밑에 걸 빼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쌓아요. 지금 코로나 때가 그런 식이었죠. 밑에 걸 빼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가격은 높여놨지만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죠.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다. 지금 그 바람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젠가탑인데 거기서 다시 위에 걸 빼가지고 밑에다가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밑에 걸 더 빼다가 위에다가 더 쌓은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젠가탑은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안 잡히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가계부채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계부채를 늘려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사회를 계속 좀먹는 거다. 그러니까 칼에 찔리는 거랑 암 걸리는 거랑 어느 게 더 아파요? 당장은 칼에 찔리는 게 더 아프죠. 근데 칼에 찔리는 거는 금방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암 걸린 건 냅두면 계속 번집니다. 그러니까 암이 심하면 칼을 대서라도 암을 도려내야 돼요. 근데 칼 대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암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막 현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그게 그 암 같은 존재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다. 그 가계부채로 금융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처박아가지고 거기에만 유동성 계속 쌓아놓으니까 통화승수는 계속 떨어지고 2015년에 기점이라고 그랬죠. 2014년에 초이노믹스 시행되고 그 전에 전세자금 대출 계속 풀었었는데 초이노믹스까지 시행되면서 집값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처박혀 있어요. 돈이 계속 풀리는데 GDP는 올라가는데 사람들 삶은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갚을 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출산율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통화승수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가 나오는데 이걸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는 실패. 그죠? 하려고 그랬었죠? 여러 가지 DSR 도입을 못하니까 LTV 규제니 뭐니 해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완전 대실패했죠. 그 전에도 성공적이라고 못했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디레버리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채를 늘리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부채가 많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죠. 원래금이 많이 나가죠. 비소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물가도 높으니까 소비 지출도 똑같이 지출하더라도 살 수 있는 게 적죠. 그러니까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 소득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소비가 돌지 않으면 자영업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죠. 자영업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면 대출을 받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기업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받으면서 문제가 커지죠.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번에 태형건설처럼 워크아웃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정부도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 가계부채부터 정상화시키지 않았으니까. 일본이 가계부채를 정상화 못 시켜서 잃어버린 30년이 왔고요. 미국은 그때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살아났던 거예요.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계부채 우리나라 계속 늘려놓고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4%나 떨어졌다. 아니 보험 약관 대출 떼고 4% 떨어진 거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GDP가 얼마 늘어나질 않았는데 가계부채 늘려놓고서 뭘 떨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가계부채를 줄였으면 뭘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도 기업도 안 좋으니까 세금도 안 거치죠. 세금도 안 거치는데 쓸 돈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건데 작년엔 뭐 했어요? 그래도? 보세요. 소득세가 줄었어요. 지금 토지, 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줄었다. 그럴 거면 작년에 거래량 13만 건 늘어났다는 기사를 쓰질 말든가. 기레기들이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소득세가 줄었죠? 법인세도 줄었어요. 가게가 안 좋고 기업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가게가 안 좋고 기업이 안 좋으니까 세금은 안 거치는데 쓸 돈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작년엔 뭐 썼어요? 하는 마통 끌어다 쓰고 또 외평기금 같은 거 끌어다 쓰고 추경호 총리인데 추경 불호 해가지고 추경 안 했는데 올해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손실이 커지니까. 나라 살림 적자는 65조가 됐고 그 쓰기로 계획해놓고 못 쓴 돈이 40조가 넘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올해 2월 기금은 2조 7천억으로 2019년 이후 최저라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다. 세금도 안 거치고 정부는 돈이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가계부채를 잡아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잡지도 않고서 가계부채 잡혔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 지표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미친 짓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외국은 다 지금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는 줄었지만 같은 소리 하고 있지 말고 가계부채가 지금 임계점이고 요 상황에서 기업부채, 정부부채 늘어나가지고 리스크가 번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요. 정부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고 있다라고 말한 건 거짓이다. 그렇다면은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럼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디레버리징입니다. 디레버리징이 되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산 자산. 사람들의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자산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주식이 개작살 나죠. 경제 대공황 났을 때 집값보다 주식이 더 작살 났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주식 비중이랑 부동산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태까지 디레버리징 제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집값 올라간다는 이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디레버리징이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풀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 이런 거 보시면 앞으로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경제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답이 다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